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3일 새벽 5시입니다. 제가 새벽에 가끔 방송을 합니다. 그럴 때는 긴급 뉴스가 특히 해외에서 일어났을 때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책 저 책 뒤지다가 요 테마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구독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오는 주간 잡지인데요. The Economist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5월 16일 그리고 5월 22일자 주간 단위니까 이 제목이 Goodbye Globalization입니다. Goodbye Globalization. 세계화의 안녕이라는 뜻이죠. 이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고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업소를 문 닫게 하고 봉쇄 정책 쓰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계화로부터 이제는 다른 그 어떤 세계 질서로 옮겨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부제가 The Dangerous Lure of Self-Sufficiency.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유혹. 나라마다 이제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곁에 나라 쳐다보지도 않고 미국조차도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안전하게 살아보자. 이게 이제 자급자족이죠. 그런 자급자족이 매우 위험한 유혹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설란입니다. 굿바이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에세이를 썼는데 여기서도 이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more nationalistic and self-sufficient era beckons. It won't be rich or safe. 이 점점 국가 중심적인 그리고 자급자족적인 시대가 열리면은 더 부자가 되거나 더 안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세계화로 가면은 부자가 되지도 않고 더 안전해지지도 않으니까 세계 사람들의 삶이 더 각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이 문장에 한국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국은 세계적인 수출 강국인데 5월 첫 열흘 1일에서 5월 10일 사이에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46%나 떨어졌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최악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수출 강국인데 세계 수출 규모로 한국이 5번째, 6번째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의 수출에 대해서는 항상 얼마 늘었다가 뉴스가 됐는데 가장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참 끔찍하죠. 46%나 수출이 떨어졌다. 더구나 수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이코노미스트의 주제는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코로나 사태로 세계 여러 나라가 동작 그만 시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동작 그만. 전염병을 막으려면 지금 있는 그대로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이동, 물자의 이동, 그리고 돈의 이동, 자본의 이동이 거의 정지 상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요새 인터넷이 있으니까 정보는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물자, 돈의 이동이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남길 것이다. 이거죠. 경제에만 그런 일이 아니죠. 이런 사태는 결국 정치 체제도 바꿉니다. 지금 세계적인 정치 흐름이 이 고립화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까지도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그래야 할 나라가 아니죠. 미국은 세계의 지도국인데 우리만 잘 살겠다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트럼프.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세계 정치는 어떻게 바뀔 거냐. 세계 정치의 흐름이 대충 한국에서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의 힘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커지면 그 다음에 개인의 영역이 작아집니다. 개인의 자율과 책임 영역이 작아집니다. 간섭을 받습니다. 도움도 받지만은 간섭도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도움에는 간섭이 따라옵니다. 창의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도 그런데 이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로 넘어갈까 말까 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다시 뒷걸음쳐가지고 독재로 가는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헝가리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이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한국 또한 그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인의 영역은 줄어들고 정권의 힘은 커지고 이런 데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세계화로 가면은 득보는 나라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은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 나라도 더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삶이 각박해진다. 그러니까 부자 나라도 가난한 나라도 같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동의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이동.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동이 뭐냐. 이동하면은 돈이 생긴다. 터키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동함. 어떤 역사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발전을 그 나라의 모빌리티, 기동성이 어느 정도냐. 얼마나 많이 이동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외국에 많이 나가느냐. 또 국내에서는 얼마나 계층 이동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요걸 가지고 국가 흥망성쇠를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역사학자의 결론은 이동을 많이 한 나라일수록 강대국이 되고 부자 나라가 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동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것은 남북한 비교하면은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이동이 가장 왕성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 해외에 많이 나가서 돈 쓰는 걸로는 세계에서 7번째, 한 8번째 됩니다. 그만큼 여행을 많이 하는 나라죠. 또 여행만 많이 합니까? 우리 국내에서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사돌아다닙니까? 그리고 계층 이동이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석공 출신인 정주영 씨가 세계적 기업인으로 올라가고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 아주 가난한 소년이 대통령도 되고 이런 게 이동의 장점인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선 3대 세습으로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은 평양에서 지방 가는 거는 외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지방에서 평양 오는 것도 비자 받아야 되듯이 증명서 받아야 되고 이동이 정지된 북한, 이동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대한민국, 지옥과 천당의 차이를 만들었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그 시절에 가장 여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미국 국내에서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유럽 여행도 하고 그 여행길에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났죠. 가장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 건국 대통령이 되고
가장 여행을 적게 한 김일성이가 북한의 지도자가 된 것이 남북한의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가장 위대한 사업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일찌감치 경부고속도로를 뚫어놓으면은 사람, 물자의 이동이 왕성해져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길을 뚫어라. 고속도로 놓자. 이 인프라의 중요성을 안 사람이죠. 박정희 또한 여행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로는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군관학교, 일본 유학, 그 다음에 군인 시절에는 미국 유학, 여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동, 여행, 이게 지금 이 사태로 해가지고 제한을 받고 있다. 동작 그만 시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동이라는 이 개념으로 보면은 세계 역사가 보입니다. 요새 조선일보에 바이킹 시리즈를 하는데 아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바이킹이 미국 대륙을 발견한 이야기. 미국 대륙을 보통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500년 전에 바이킹이 먼저 갔습니다. 이 바이킹, 노르웨이 바이킹이 아이슬란드로 옮겼다가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랜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카나다 동쪽 해안에 상륙해가지고 살다가 여기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 해가지고 철수한 흔적이 있습니다. 바이킹. 세계에서 이동을 가장 많이 한 민족을 꼽으라면은 아무래도 말을 잘 타던 몽골 투르크족이 있죠. 이분들은 초원지대,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초원지대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혼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마군단을 이끌고 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곳곳에서 나라를 없애버리고 나라를 만들고 문화를 쓸어버리고 자기 문화를 만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이 활동 무대는 유라시아 초원지대였습니다. 유라시아 초원지대라면 한국도 포함됩니다. 한국,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대평원, 그래서 뭐 폴란드, 헝가리로 나오는 또 하나는 그 밑으로 해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터키, 시리아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 흔히 실크로드라고 하기도 하고 그 위에 있는 걸 스텝 루트라고 그러기도 하죠. 초원의 길. 이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역사를 뒤흔들었던 사람들이 몽골 투르크 기만민족입니다. 몽골 투르크 기만민족은 세계사의 주먹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기마군단의 군사력으로 정복 왕조를 차례차례 만들어 갔습니다. 몽골 투르크가 세운 세계적 대제국이 20개나 된다고 합니다. 20개나. 그 중에 하나가 이 백제 고구려 신라입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를 만든 사람들이 그 유라시아 대륙의 기마군단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한반도로 들어와 가지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현해탄을 건너가서 일본의 고대 국가를 만들죠. 그 민족사의 흐름 속에서 이 몽골 투르크 기만민족 하면은 뭐 여진족도 포함되는데요. 그리고 그 반계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17세기, 18세기 세계 지도를 딱 보면은 4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청나라가 있었어요. 인도에는 무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는 오스만 터키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대영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4대 제국 중에서 대영 제국을 뺀 인도의 무갈 제국, 중동의 오스만 터키 제국, 그리고 청나라 제국, 이 세 제국은 그 지배민족이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몽골 투르크 기만민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투르크 기만민족이 말을 타고 기동성 있게 움직이면서 세계사를 주름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국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말 잘 타던 사람들이 주름잡고 있는 게 아니죠. 말 잘 타던 사람을 이어받아서 배를 잘 모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포르투갈, 스페인, 제노바, 그리고 베네치아 이런 데서 해양력을 길렀던 사람들이 15, 16세기부터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항해 시대라고 그러는 거죠. 포르투갈이 앞장서다가 그 뒤에 스페인이, 즉 스페인의 왕가 이사벨라 왕의 도움을 받은 콜럼버스가 1491년에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걸 계기로 해가지고 배를 잘 타는 사람들이 세계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네덜란드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조금 약해요. 프랑스는 왜냐하면 국토가 워낙 좋으니까 프랑스는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풍요한 토지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굳이 해외 안 가도 풍족하게 살아요. 그러나 영국, 네덜란드 다르죠. 그 다음에 영국의 바톤을 이어받은 나라가 미국이죠. 바로 이 해양 세력. 드디어 17, 18세기부터 해양 세력이 세계의 주도 세력이 됩니다. 해양 세력이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많이 생기고 드디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전기기관차에서 비롯해가지고 산업혁명은 인간이나 동물의 힘보다 기계의 힘을 빌리니까 얼마나 경제가 발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양 세력 주도의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한 17세기 이때가 바로 소총이 보급될 때입니다. 소총 보급되니까 기만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말과 활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이 기동성 하나로 세계를 주름잡았는데 소총이 발명되니까 그것이 효력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주도가 해양문화권으로 넘어가서 지금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동입니다. 이동.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가장 이동 많이 한 민족으로는 오스만 터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바이킹이 있습니다. 바이킹. 그 다음에 네덜란드 사람, 영국 사람, 스페인 사람. 네덜란드는 어느 정도로 이동을 많이 하는 나라냐 하면은 네덜란드는 17세기가 이게 네덜란드의 세기라고 합니다. 17세기. 이 네덜란드 역사를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요. 네덜란드 지역은 영어로는 로우 칸트리라고 하는데 저지대라는 뜻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프랑스에 가면은 포도주가 많이 나오는 브루고뉴라는 데가 있습니다. 브루고뉴의 왕국이라고는 하지 않고 공국이라고 하는데 공국이 하나 아주 큰 나라, 힘이 센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베네룩스 3국을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스페인, 결혼에 의해서 스페인 지배로 넘어갑니다. 스페인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 네덜란드 지역에 개신교가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네덜란드가 독립운동하는 그 싸움이 한 70년 동안 계속되다가 영국 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네덜란드가 17세기에 독립국이 됩니다. 독립국이 되자마자 이 나라가 에너지가 팽창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5대륙,
5대양 6대주에 안 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17세기에 세계를 주름잡습니다. 저 아프리카 지금 남아공 쪽으로도 가고, 저 대만, 인도네시아는 식민지로 만들고,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해가지고 뉴욕의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 아닙니까? 뉴 암스테르담. 그게 바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가 영국 사람들한테 팔았죠. 그래서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에서 뉴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17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드디어 한국에 나타나죠. 바로 하멜입니다. 하멜 표류기. 하멜이 네덜란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저기 자바에서 출발해가지고 나가사키로 가다가 제주도 남쪽에서 난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명이 조선에 붙들려 있다가 고생하고 탈출해가지고 일본으로 갔다가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하멜이 쓴 보고서가 하멜 표류기죠. 하멜 표류기. 네덜란드 세기. 자, 그럼 바이킹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바이킹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 이동이 어떤 민족을 얼마나 발전시키느냐 하는 사례가 바로 바이킹입니다. 지금 바이킹 국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이킹 국가라고 하면은, 첫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핀란드는 스웨덴의 지배를 오래 받았으므로 그 동양적인 원주민과 섞여가지고 한 7대3으로 서양 P7, 그리고 동양적 그 P3 이렇게 섞여 있는 나라입니다. 핀란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은 1066년에 지금의 프랑스 노르만디 지역에 살고 있던 바이킹의 후손들이 영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1066년 유명한 정복왕 윌리엄. 그래서 영국의 지배층을 싹 쓸어버리고 앵글로색손족 지배층을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노르만 왕조가 1066년에 영국에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영국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의 후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은 앵글로색손족과 이 노르만이 섞여서 만들어진 구성이니까. 그리고 지금 엘리자베스 2세는 형식상은 노르만 왕조에 속한다고 본다면은 영국은 반은 바이킹 국가라고 봅니다. 그러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영국. 어떤 인상이 오르십니까? 초인류 국가입니다. 나라가 커서 초인류 국가라는 뜻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좋아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외국을 많이 도와주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범죄가 적은 나라, 이런 데 다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들어갑니다. 바이킹이 옛날에는 사원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참 신비하죠. 그래서 제가 요새 그 비밀을 좀 알기 위해서 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The Nordic Secret라는 책입니다. 노르딕 칸츄리라고 그러면 스칸디나비아 나라를, 북부에 있는 나라를 노르딕 칸츄리라고 그러죠. 이 부제가 이렇습니다. 뷰티 앤 프리덤, 아름다움과 자유를 향한 한 유럽 이야기. 뷰티 앤 프리덤. 이게 참 좋아요. 뷰티 앤 프리덤. 이 스칸디나비아, 바이킹, 이런 사람들의 미적 감각입니다. 바이킹이나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학이 뭐냐? 그게 바로 아름다움과 자유입니다. 아름다움과 자유. 인간은 모름지기 멋지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아름다움과 자유, 자유를 추구하는, 그것을
가장 멋진 삶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19세기에 스칸디나비아 나라는 지금은 뭐 세계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스칸디나비아가 별 볼 일 없었다는 겁니다. 한때 이 14, 15세기 이때는요, 덴마크가 강국이었습니다. 그 뒤에 17세기에는 스웨덴이 아주 유럽의 최강국으로 떠오릅니다.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있었던 독일의 종교전쟁, 30년 전쟁이라 불립니다. 거기서는 개신교 편에 섰던 이 스웨덴 군대가 아주 독일을 석권합니다. 최강군이었습니다. 최강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등장하고 독일이 커지고 해가지고 덴마크도 이 스웨덴도 아주 축소되기 시작해가지고 19세기 가면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점에서 세계 최고 나라라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이 책을 쓴 필자들의 탐구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론이 오늘날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상당한 시사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밑줄 치면서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19세기의 중반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던 이 노르딕 칸출이 세계 최고국가가 됐느냐?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그때 이 세 나라에 고민하는 지식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학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치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하여 그 뒤 100년 이상 국민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교육입니다. 여기 테마는 국민교육입니다. 그럼 국민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국민교육, 어떤 국민을 만드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국민이 훌륭한 국민으로 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교육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교육. 평생교육을 단계마다 하되 딱 핵심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자아의 성숙입니다. 자아의 성숙. 자아의 성숙이란 건 뭐냐? 이 책에서 The Nordic Secret 그래서 자아의 성숙을 여기서는 빌둥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아의 성숙은 이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책임감이 커지는 것이 자아의 성숙이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거죠. 내 몸은 내가 혼자 간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뭐 결혼하고 취직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감, 뭐 동창회에 대한 책임감.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인류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지구 전체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 전체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자아가 성숙하면서 이 세상을 넓게 보고 가족, 회사, 사회, 국가, 세계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요새 한국식으로 말하면 전인교육입니다. 그리고 인문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는 이걸 교양교육, 국민교양교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국민교양교육.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를 할 것은 그 교육의 출발점은 뭐냐? 바로 애국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애국심. 내가 덴마크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근사하고 자랑스러운 거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근사한 일을 했느냐 하는 데 대한 자부심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 자기 문화, 자기 국가에 대한 애국심. 단 여기에 폐쇄적 자부심이 아니다. 우리나라만 최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도 좋은 나라가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를 사랑하려면은 그 전에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국심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와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당당해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자기 나라의 역사를 요사이 한국의 좌파 정권처럼 자기 나라의 찬란한 역사를 일부러 진뭉개가지고 세계가 알아주는 이승만, 박정희를 역적으로 몰면서 어떻게 일본하고 친하고 미국하고 친하고 중국 앞에서 당당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부심, 자신감, 그리고 열린 자세에서 국민교육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야외 활동, 스포츠, 예술 이런 걸 통해서 그 애국심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능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기능교육의 중요성을 그런 역사관이라든지 인생관보다 조금 후순위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자신을 사랑하고 인생을 즐기라는 겁니다. 자신감, 자아의 성숙. 이걸 우리나라에도 한때 그런 교육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준화 교육 전에. 그럼 상당 부분 일본 교육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인문교육, 교양교육 이런 게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지금 실종된 게 인문교육입니다. 인문교육이 이 노르딕 시크릿에서 말하는 이 국민 교양 교육과 비슷합니다. 그 핵심이. 인문이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역사, 문학, 철학입니다. 역사는 문명의 발전사고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 원리를 탐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학은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인문교육을 중고등학교 때 시켜놓으면은 그 인간의 바탕이 충실해진다. 그 위에 기능교육을 담고 하면은 사람이 커진다. 인문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께와 너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문교육이 잘 되면은 바탕이 큰 이 밑변이 넓은 삼각형이 돼가지고 높게 올라갈 수 있죠. 높게 올라가면 밑변을 넓게 잡아야 됩니다. 밑변을 넓게 잡는 게 인문교육이다. 역사, 철학, 문학. 그런데 이건 다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독서를 하려면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야 되죠. 우선 자기 국어에 정통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국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즉 한자를 쓰지 않음으로써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한국어가 암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인문교육, 교양교육의 결정적인 타격이 한자 포기에 의한 한글 전용입니다. 한글 전용. 자, 여기에 두 개를 더 플러스 해야 됩니다. 인문교육에 역사, 문학, 철학은 주로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술. 이렇게 되면은 인문교육의 커리큘럼이 완성되는 거죠. 이 노르딕 시크릿가 강조하는 것도 이 동양에서 말하는 인문교육과 교양교육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80, 90%가. 역사, 철학, 문학, 스포츠, 예술. 자, 그런데 지식이란 한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지식. 지자, 알지자. 한자로 한번 써보십시오. 알지자. 화살시 옆에 입구가 붙었습니다. 그게 지입니다. 지. 안다는 건 뭐냐? 화살시 옆에 입구입니다. 화살시는 화살이죠. 화살은 요사이로 말하면 미사일입니다. 전략이죠. 전략. 전략과 경제죠. 입구니까 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식은 뭐냐? 한자로 쓰면은
왼쪽부터 가면 말씀은 한가운데 소리음, 그 옆에 창과, 찌르는 과 있죠. 과가 붙어 있습니다. 자, 말씀은 뭐냐? 이게 말 잘하는 거니까 인문적인 지식. 가운데 있는 소리음은 뭐냐? 음악, 예술적인 거. 창과는 화살은 전략이지만 과는 가까운 데서 싸우니까 전술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양에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 전략, 전술, 인문, 예술, 경제를 두루두루 아는 게 지식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자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 해놓고 지식의 5대 조건을 그 두 글자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표음 문자의 위대성이죠. 자, 그래서 이 교양교육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양교육. 그러다가 보니까 이 노르딕 칸츄리가 20세기에 들어오니까 100년 동안의 교육의 결과로서 이 국민들이 아주 교양 있는 국민이 됐다는 겁니다. 책임지는 국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스칸디나비아가 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냐 하는 것은 스칸디나비아 국민들의 자질이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국민 자질이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토가 아무리 커도, 주권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으면 그게 강대국 됩니까? 사람.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국민들이 우수성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좌파 득세 시대를 맞으면서 한국에서 교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우파라는 사람들도 좌파와 싸우다가 괴물과 싸우면 괴물을 담는다고 하듯이 같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교양 총붕괴 시대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인문교육, 교양교육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냐?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 오늘 이야기 시작을 여기서부터 했네요. 굿바이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의 안녕. 동작 그만 시대다. 이동이 줄어드는 세상이 되었다. 이제 위기가 왔다. 그럼 뭘로 돌파할 거냐? 한국은 무너진 교양을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양 재건이다. 교양 재건은 뭐냐? 책임지는 국민이 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고, 가족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회, 회사, 국가, 이 지구, 그리고 우주 전체에 대한 책임. 그렇게 되려면 관심이 많아야죠. 그 방향으로 관심이 많아. 관심이 있어야 뭐 책임지려고 하는 애정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호기심이 많아야 되겠죠. 호기심. 그리고 인생을 즐겨야 되겠죠. 아까 책에서 말씀드린 뷰티 앤 프리덤. 인간은 재공연이 없다고 합니다. 인생은 재공연이 없잖아요. 리플레이가 없잖아요. 1회 1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아름답게 살자.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살되 아름답게 멋지게 살자. 자유롭게 멋지게 살자. 그런 국민이 되자. 그런 국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좋은 제도를 만들고 좋은 대통령을 뽑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미술품을 감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요사이 참 이 동작 그만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미술관, 박물관을 문을 지금 닫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저걸 빨리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보다 먼저 열어야 됩니다. 거기서 사람은 위안을 얻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모여있는 데가 미술관과 박물관입니다. 영국에 통계가 있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에 많이 간 사람이 장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장수. 아름다운 것을 접하면은 인간의 마음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죠. 아름다움. 저는 요새 이 좌우파란 말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짓이냐 진실이냐, 교양 있는 사람이냐 교양 없는 사람이로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진영 논리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교양을 재건해가지고 우리도 한 100년 뒤에는 스칸디나비아처럼 품성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한글 전용을 여기서 그만두고 한자를 다시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자를 다시 쓰기 시작하고 우리의 독서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독서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한국의 독서 수준은 세계에서 최하입니다. OECD 국가에 대한 문해력 조사가 있습니다. 문장 해독력이 어떠냐? 놀랍게도 스웨덴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문장 해독력이 높습니다. 한국은 고급 문장 해독력은 가장 낮은 축에 듭니다. 왜냐? 한자를 안 쓰니까요. 빨리 한자 한글을 같이 써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굿바이 글로벌리제이션에서 이동이 정지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 갔다가 바이킹 이야기로 갔다가 이렇게 돌고 돌아와서 결국 교양 재건으로 귀결됐는데, 바이킹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더 흥미진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